오늘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오늘 또 나눠서 몇 개 찍을게요. 어제 처음으로 이제 30호짜리를 택배로 보냈는데 경동 택배인데 우체국 사이즈를 오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호까지는 우체국에서 받아주는데 30호부터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제 택배 회사를 찾다가 한 네 군데를 허탕을 쳤는데 네이버 검색으로 일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택배회사는 본사에 직접 물어봐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자주 옮긴대요. 그 물건을 받는 데를. 어차피 뭐 이동하는 회사라서 그런지. 어, 그래서 이제 저 전주 화실에서 3.2km 떨어져 있는, 저쪽 호성동에 들어가던데, 거기 이제 경동택배를 정말 어렵게 찾았는데, 제 내비게이션이 좀 그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진입로를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보내면서 이제, 거기 딱 가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사이즈와 무게에 제한 없이 보낼 수 있는 택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경동 택배. 그래서 뭐 크기가 얼마나 됐던, 무게가 얼마나 됐던 자기들은 배달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그림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저는 아무래도 50호까지만 가능할 것 같고, 50호 이하만.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강조하더라고. 우리가 우체국보다 싸다.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어, 처음으로 택배를 이렇게 보냈는데, 기분이 찾느라고 힘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구나. 여기서 가까운데 택배 회사를 찾았고 지금 몇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에, 제가 어, 이번 주 토요일 날 500평짜리 화실을 이제 구경하러 가요. 음, 제가 나름대로 꿈꾸던 화실인데 그 뭐로 쓰던 데냐면 호텔 옆에 있는 컨벤션 센터가 있고 군산이죠, 당연히. 왜 당연히 군산이죠? 군산 경제가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많아지고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썰렁한 도시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군산의 그 건물하고 부지를 가진 중간에 소개해준 사람 얘기에 의하면은 전라북도에서 부동산으로 3위권 안에 드는 부자래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땅이 엄청 많은 거죠, 건물이랑. 어, 그분 건물인 것 같은데 호텔 옆에 컨벤션 센터하고 전시장이 있는데 그게 한 컨벤션 센터는 한 600평 되는 것 같고 전시장이 한 500평 되는 것 같고 아마 전시장을 쓰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제가 어, 데이비드 호크니가 그린 그림보다 더 큰 그림을 한꺼번에 4개를 펼쳐놓고 할 수 있고 100권 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고 정말 꿈에 그리던 저 사실 500평짜리 화실을 생각하면서 공장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은 진짜 아닌데 보기도 안 좋고 손님 오기도 그렇고 그런데 호텔 옆에 있는 그 웨딩하고 밥 먹던 공간들이 있잖아요. 예, 그 공간이 이제 어쨌건 제가 제시한 조건은 분명히 제시했고 그분들이 확실히 인지했는지 이제 확인하는 작업만 남아있죠. 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아,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이제 500평 화실이 곧 예, 생기는 기념으로 뭐 아직 계약서 사인한 건 아닌데요. 이벤트가 뭐냐면 제가 이번 서울문화투데이 신문에 서울문화투데이 이게 수도권에서 뭐 모든 문화인들 뭐 연극인들까지 보는 신문이란 말이죠. 음악 미술 다 포함해서 여기에 에, 중용에 썼던 칼럼을 더 확장시켜서 불성무물 미스테리라고 민해창 칼럼 10일 제가 이렇게 사인을 좀 해놨는데 보세요. 민해창 칼럼 10일 불성무물 미스테리인데 엄청 길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칼럼이에요. 여기까지가 신문 반이 이게 A4로 3페이지인가 정도 돼요. 거의 3페이지 꽉 채운
엄청나게 긴 칼럼인데 이게 길 수밖에 없는 이게 할 말이 많다 보니까 길 수밖에 없는 칼럼인데 앞으로 이렇게 긴 칼럼을 저는 안 쓸 거거든요. 이건 정말 아니 어쩜 쓸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이 신문을 보는 사람한테 제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나는 위대한 화가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10,000권 이상의 책을 읽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이 칼럼에 들어가요. 딱 처음에 들어가요. 가슴에 10,000권의 책이 있어야 글과 그림이 흘러나온다. 추사 김정희의 말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칼럼이. 그래서 이미 이제 이거는 인쇄돼서 다 이제 사람들이 아는 사람 보고 있겠죠. 그리고 뭐 양자역 확인이 일종의 통일장 이론 같은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비유적으로 나오죠. 제가 이제 그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빅뱅 이론, 토션 필드 쭉쭉쭉 나오고 평행우주론까지 칸토의 그 무한 개념하고 화엄경 이야기까지 쭉쭉쭉 나오고 뭐 양자의 스핀까지도 나오고 어마어마한 어떤 키워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남명 조식 선생의 이 좋아했던 경의라는 그 문구가 2번 연속으로 나오는데 경의직내 의방외라는 거예요. 군자 경의직내 의방외 경의립이 덕불고 직방대 불습무분리 아무튼 즉불의 기소행야 이걸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군자는 경으로 안을 바르고 의로서 주변을 정리한다. 경과 의가 잘 서면 덕은 외롭지 않다. 곧고 바르고 크니 연습 없이도 모두 잘 돌아간다. 이는 의심 없는 행함이다. 전 마지막에 이 문구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즉 불의 기소행. 그러니까 의심 없는 행함이다. 그 행함에 있어서 의심이 1%도 없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이제 전 세계의 화가들하고 경쟁을 하는 창의성의 경쟁을 할 뿐만이 아니라 제가 가끔 선언하는 건데 교과서에 등장하는 역사 시대 이후의 모든 화가들하고 나는 경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뭐 보통 술자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유튜브에서 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이제 나갈 거예요. 제가 500평 화실이 생겼고 이제 인프라 측면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화가들하고 거기서 그 500평 화실에서 예를 들어서 설치 미술도 만들 수 있고 뭐 조각, 가구, 도자기 그 내부에 다 설치할 수 있어요. 그 이제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 안에서 작업을 일부 공간을 내주고 도자기 작업을 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젊은 도예가를 한 명 초빙을 하고 젊은 가구 디자인하는 사람을 초빙을 하죠. 그 젊은이들은 그냥 그 작업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제가 제시한 디자인으로 이제 해주고 또 제가 접시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이제 그러니까 공간이 넓으면은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뭐 설치 미술도 할 수 있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쓰면은 스태프들을 뭐 10명 이상 제가 이렇게 불러서 뭔가 밑작업을 시킬 수 있고 이제 그림이 커지게 되면은 그림 자체를 혼자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벽에 세웠다 눕혔다 해야 되는데 최소한 제 조수가 한 명은 있어야지 그 작업이 가능해요. 혼자서는 하다가요 제가 다쳐요. 그 무게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남자 2명 정도 아무래도 남자로 해야 될까 일이 너무 험해. 그래서 남자 2명 정도 이제 미대 출신으로 시간당 25,000원에서 30,000원 정도 뭐 너무 힘들면은 시간당 50,000원 드릴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그렇게 이제 또 알바도 쓰고 하면서 공간이 커지면은 이제 그 알바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벤트가 뭐냐면은 이 정말 통일장 이론하고 제가 그동안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제가 이제 나 앞으로 미술계에 나가서 의심 없이
행동하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걸 아주 은연중에 표현을 한 칼럼이에요, 이 칼럼이. 그거를 뭐 사자후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사람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음, 국내에서 이 신문을 보는 거의 모든 화가들하고 예술가들한테 외치는 거거든요, 이 칼럼으로.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중요한 칼럼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 칼럼을 그 대표님이 신문을 10장을 보냈는데, 하나는 제가 기념으로 가지고 있고, 이 사인 2개 한 거는 제가 기념으로 가지고 있고, 9명한테 9개를 팔 건데, 여기 밑에다 이렇게 사인을 해서, 고리들 전주 화실에서 이렇게 해서 사인을 해서 여러분한테 팔 건데, 9명입니다. 9분밖에 못 받습니다. 이벤트고, 이거는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도 있고, 제가 오늘은 좀 세게 부를 거예요. 사인값하고 신문지에 사인만 한 건데, 실은 제가 여기서 고려를 많이 못 받거든요. 칼럼을. 어쨌건 간에, 이거를 제가 10만 원에 이벤트를 합니다. 제 계좌 아시죠? 10만 원, 칼럼 이렇게 써서 입금을 해주시면은 9명이니까 뭐 이렇게 편지 봉투에 넣어서 보내면 돼요. 이거 접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벤트를 하고 운이 좋으신 분은 이걸 갖게 되는데 정말 역사적인 칼럼이고 어, 이, 이 신문 자체를 이렇게 액자를 해두시면 돼요. 이렇게 복원을 하시면 됩니다. 집에다가 사인해서 드리고 자기가 이렇게 긴 칼럼을 써서 사인을 해서 칼럼을 파는 화가도 아마 글쎄 역사상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없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긴 칼럼을 쓰는 화가 자체가 드물 거니까. 자, 윤진섭 씨가 미술평론가 윤진섭 씨가 어, 이 미술계 우리 한국 미술계 이 처참한 거를 고발하는 칼럼을 하나 썼는데 마침 저랑 인연이 있는 그, 그 평론가 글 쓰는 사람 비평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제가 2000년에 덕원갤러리에서 인사동에서 전시를 할 때 이 이선영 씨가 에, 그때부터 글을 썼던 분인데 미술 비평을 했던 분인데 우연히 제 전시장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2000년이니까 홈페이지에다가 그림 이미지를 올리고 글을 올리고 하는 그런 홈피들이 아주 우후죽순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IT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았어요. 막 미술 사이트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아트가이드인가 그 조그만 데도 들어갔고 온라인 사이트에 제 작품에 대한 글을 이선영 씨가 써줬어요. 저는 이 사람 얼굴도 몰랐어요 그때. 제 작품이 마음에 든다고 뭐 에너지가 느껴진다 그러면서 꼭 봐야 할 전시 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추천했던 분이 이선영 씨인데 아마 동일 인물일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전시했던 게 이제 이런 것도 전시를 했었고 나무 뿌리도 전시를 했었고 그래서 이선영 씨는 이거를 사진 찍어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넝쿨손으로 만든 이 작품을 굉장히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느꼈다.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이거 자른 건데 포도나무 넝쿨이 다 또 다른 넝쿨을 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어떤 그 갑질하는 액션으로 이걸 보거든요. 정말 그 욕망을 정말 잘 표현하거든요. 이 포도나무 이 넝쿨 손으로 잡은 거 한번 보세요. 이 그리고 이 절규하는 손에 잡힌 채로 절규하는 이 모습 그리고 이 멱살을 잡고 있죠. 멱살 잡고 있고 다리 잡고 있고 자기는 멋진 기반이 있다 이거야. 부동산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약자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런 그래서 욕망을 가진 그들에게 손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그 전시를 했고 이선영 씨가 이걸 본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런 어떤 스토리를 읽었다라는 거를 보고서 봐야 할 전시로 추천을 했던 비평가예요. 이선영 씨가 대단한 거죠. 제가 뭐
얼굴도 몰라요. 아무튼 그 당시에 또 이재열, 고재열 기자도 지금 시사인에 있는데, 당시에 시사저널에 있을 때 이제 제 전시에 우연히 또 왔다가, 2004년 전시에 왔다가, 제가 쓴 글을 보고 와가지고 또 인터뷰를 하고 저한테, 미술 비평해도 좋겠다, 권하더라고요, 고재열 기자가. 그래서 그렇게 저는 전시를 하면서, 뭐, 이선영 비평가를, 전 아직도 얼굴 몰라요, 이분. 가가 제 작품을 추천한 적이 있고, 고재열 기자가 또 한번 추천한 적이 있고, 우연히. 자, 그런데 이 이선영 씨가 모 미술기관에서, 미술기관이라면은 이게 공기관인가? 이게 이제 익명으로 나와 있어서, 어쨌건, 내용은 이래요. 미술기관에서 레지던시 작가 비평가 매칭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비평가들이 이 작가는 추천할 만하다. 그러니까 공간을 후원을 해줘라. 뭐 그러면서 그 어떤 작가에 대한 작품들에 대한 글을 쓰는 거죠. 비평가가. 그래서 이선영 씨가 200자 원고지 60매 분량이면은 8로 나누면 대략 7, 8장이에요. A4지로. 엄청나게 긴 글인 거죠. 그런데 그 A4로 7장, 8장을 써서 이것도 굉장히 공적인 어떤 미술 기관이 했던 행사였는데 원고료가 13만 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진섭 씨가 이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원고지 60매의 미술 비평 글을 쓰려면은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일간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200자 원고지 어쨌건 아무리 빨리 써도 이선영 씨가 2명의 작가를 대상으로 각각 30매씩 썼네요. 그러니까 38, 48, 32. 그러니까 약 A4 3장 반씩 그 비평글을 쓴 거예요. 2명의 작가를. 그 작가를 인정해주는 하나의 작품성에 대해서 썼겠죠. 2명의 작가를 쓰고 13만 원을, 그러니까 26만 원을 받았구나. 10일로 나누면 하루에 13,000원을 받은 꼴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이제 이분은 이제 같은 비평가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원고지 30매에 13만 원을, 그것도 아주 그럴듯한 행사를 하는 곳에서, 너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직 문화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하고 생각, 글 이런 거에 대한 그 가치 평가를 할 기준도 없고요. 세우지도 못했고 그게 어떤 가치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선영 씨 다음에 만나면은 제가 정말 돈 많이 들이면서 제 전시회 서문은 제가 쓸 건데 하여튼 비평글 한번 맡겨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공짜로 제 그 전시를 굉장히 칭찬하는 글을 쓰신 적도 있는데 전화 통화만 하고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이선영 씨를. 그래서 이거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저도 막 공짜 칼럼을 정말 돈도 안 받고 칼럼을 한 2년, 2, 3년간 썼거든요. 이제 그게 쌓여서 그나마 조금 받은 이런 칼럼을, 조금 받는 칼럼을 좀 쓰고 있는데, 어쨌건 뭐 이선영 씨도 나오고, 또 서울문화재단 김종휘를 까는 박원시 시장 바의 채용 비리다. 뭐 문화예술계를 더 이상 농락하지 말라. 막 이런 글이 또 같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김종휘인데 뒷면에 이 김종휘를 까는 어떤 글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뭐 이건 뭐 너 좀 넘어가자고. 서울문화재단 대표 깜이 아니다. 뭐 이런 글들이 이제 나오는데, 어쨌건 이벤트를 좀 정리하자면, 제가 쓴
칼럼 중에 A4 3장짜리 칼럼인데 가장 긴 칼럼이, 그리고 이 칼럼은 제가 이제 화가로서 세상에 내가 곧 나갈 거다라는 어떤 하나의 선언과 같은 칼럼이라서 딱 9분에게만 10만 원씩 받고 팔겠습니다. 사셔도 되고 안 사도 되는데 한번 이벤트 해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칼럼값 한번, 그러니까 제 사인값을 한번 받아보는 건데 재밌을 거예요. 자, 다음 이야기는 제가 타이거 우즈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타이거 우즈의 그 재기 소식이 좀 저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가 1996년에 프로로 데뷔했더라고요. 근데 저도 96년에 데뷔했거든요. 미술계를. 먼저 저보다 더 타이거 우즈는 더 먼저 했는데, 근데 96년부터 쭉쭉쭉 잘 나가다가 뭐 저도 좀 잘 나갔었죠. 예전에는 20대 때는 뭐 화려했죠. 가다가 망가졌잖아요. 망가지고 이혼까지 했던가, 아무튼 망가지고 나서 다시 이렇게 이제 우승하고, 이렇게 이제 우승자에게 그린 재킷을 입혀준대요. 이게 무슨 대회죠? 전 골프 잘 몰라요. 몰라서. 마스터스? 아무튼 굉장히 뭐 가장 큰 대회겠죠, 뭐. 마스터스 대회고, 뭐 이 타이거 우즈가 이길 거라고 내기했던 사람은 9,600만 원을 걸고 13억 5천만 원을 타게 된대요.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가 이길 거라고 사람들 잘 안 봤나 봐요. 예. 근데 이제 우즈가 이겨서 이제 화려하게 다시 컴백한 거죠, 컴백. 그래가지고 컴백했더니 좀 재밌는 게, 그 나이키에서 타이거 우즈가 컴백하면서 광고 문구를 바꾼 거예요, 이벤트로. 그랬더니 조회수가 엄청나게 그 광고를 봤나 봐요, 나이키 광고를. 근데 나이키가 이제 타이거 우즈가 뭐라고 했냐면은, 문구를 예전에 뭐 Just Do It 아시죠? 아주 그 유명하잖아요. Just Do It. 저도 Just Do It 봤어요. 그 타이거 우즈가 이렇게 골프공으로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 그런데 문구를 이렇게 바꿨어요. Never stop chasing your crazy dream. 너의 미친 꿈을 추구하는 걸 절대 멈추지 마. 이렇게 문구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타이거 우즈가 꿈꿨던 게, 이제 어렸을 때 챔피언이 된 게 하나의 이제 크레이지 드림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1차적으로 일찍 이뤘죠. 그리고 나서 망가졌는데 다시 그걸 쫓아가라 이거야. 네버 스탑 하라는 거죠. 이렇게 우주가 이기자마자 광고 문구를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 만에 1,000만 건을 이 광고를 본 거예요. 그런데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3살부터 시작했나 봐요. 4살부터. 이거 보니까 3살 때 꿈꿨던 꿈이래요, 이게. 이 마스터즈에서, 그러니까 가장 큰 대회에서 우승하는 게. 그래서 이뤘죠. 그리고 또 다시 망가졌다가 또 역시 43세, 44세에 다시 또 이루었는데, 멈추지 말라는 거지. 네버 스탑하라는 것이죠.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다시 이렇게 컴백하는 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1996년에 그 대상을 받으면서 그때 저를 대상을 안 주려고 홍대 교수분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결국 제가 이제 대상을 받고 이제 96년에 데뷔를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사실은 좀 군대 생활 같은 삶이었던 것 같아요. 군대 생활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부인이랑 살았던 2년 반은 군대 생활 26개월보다 훨씬 힘들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 결혼 이후, 그다음에 그 이혼 이후의 삶도 역시
쉽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게 타이거 우즈가 이렇게, 어, 이번에 딱 우승을 하니까, 왜 이렇게 저랑 이렇게 뭐랄까, 동일시가 되는지 너무 이제 저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나설 때가 된 거죠. 트럼프 오바마가, 타이거 우즈를 또 이렇게 대통령들이 막 이렇게 칭찬을 하고, 나이 먹고 이렇게 제 얘기를 하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역시 어떤 이 사람들은 스토리텔링에서, 여러분 신화라든가 스토리텔링에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게 대부분 역경 극복의 스토리를 담고 있대요. 그거를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신화 스토리텔링이 아주 기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소서 쓰고 입사 할 때에 면접 보죠. 그때도 꼭 물어보는 게 역경 극복 스토리야. 너는 어려운 걸 어떻게 극복했냐 이거예요. 그 스토리를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몇 가지 IT 소식이 좀 있고요. 김병기 화백 103세 화가랑 관련된 이야기. 지금 뉴욕 현대미술관을 모마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 모마에서 대규모 전시를 할 날이 올 겁니다. 올 건데, 지금 모마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술 시장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약 511억 원을 들여서 미술관을 확장 공사를 한 겁니다. 뉴욕 현대미술관이. 이게 제가 500평 화실이 생길 그 즈음에 뉴욕 현대미술관도 확장을 하고 있어요. 얼마를 확장했냐면은, 평수로는 잘 모르겠는데 5만 미터 제곱을, 전시 공간을 5만 미터 제곱을 확장했어요. 이거 몇 평이지? 잠깐만요. 그러니까 15,000평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15,000평을 그럼 부지가 엄청 크다는 얘기인데, 모마가 15,000평을 확장을 했어요. 저는 이제 500평으로 화실을 확장을 하는 거고, 저는 500평이면은 이제 12배 정도 확장을 하는 겁니다. 12배가 아니지. 이 공간이요, 실질적으로 30평밖에 안 돼요. 30평에서 500평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뉴욕 현대미술관 관장이, 글렌 라우리 관장이, 지금 현재 인도 미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미술이 이제 가고, 워낙에 거품이 심했고, 그래서 지금 인도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한국 작가의 소장품이 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양혜규 씨의 설치 미술을 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마에가 고호에 별이 빛나는 밤에가 있나 봐요. 모마가 소장을 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양혜규 씨의 작품을 보고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양혜규 씨가 저랑 서울대 미대 같은 학번이에요. 조속과고, 저는 이제 이 양혜규 씨가 이제 조속과 여학생들을 이렇게 다 앞치마 두르고, 뭐 손에다 이렇게 막 석고 같은 거 묻어 있고, 그 조그만 공연을 하는 데가 있어요. 왔다 갔다 걸어 다니는 양혜규 씨가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저랑 같이 같은 학번이었으니까, 같은 학교 조속과 여학생이었죠. 조속과 여학생들 정말 매력적이죠. 여자가 조각하는 모습이 정말 얼마나 멋있는지 진짜 와,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어쨌건 모마가 소장하고 있는 한국 작가 작품이 양혜규 작가인데, 굉장히 좋게 보고 있네요. 이제 설치 미술. 근데 저는 이제 설치 미술은 뭐 차차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일단은 평면회화를 좀 더 하고요. 가구라든가 설치 미술도 제가 할 것이고, 제가 머릿속에서 가구 디자인, 그 다음에 기획사진 디자인, 건축 디자인, 그다음 도자기 그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못할 때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했던 그런 기획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500평 화실이 생기게 되면은 점차 하게 될 겁니다. 자, 김병기 화가분이 역시 이제 103세다 보니까 한국 나이로 104세겠죠. 근데 이런 말을 하면은 이게 꼰대화 되거든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변기, 죽은 상어 수족관에, 죽은 상어, 이게 이제 데미안 허스트 얘기하는 거죠. 그 상어를 수족관에 넣어서 썩지 않게 해서 팔았던 그 상어가요, 어마어마해. 막 사자마자 되팔았는데 뭐 10억에 샀는데 갑자기 50억이 되고 막 이랬어요.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격이 올랐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음, 그런데 그런 현대 미술에 저항하고 싶다 라면서 자기는 평면회화를 이렇게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103세니까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어, 예술가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평면회화가 좋다라고 말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에, 현대미술의 장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퍼포먼스도 있고 이상한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재밌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분이 그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해는 하는데요. 어, 종종 화가들을 보면은, 화가들 인터뷰를 보면 이런 비슷한 투로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음,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 자기가 만들어왔던 작품, 그러니까 그 과거에 자기를 껴맞추는 거죠, 인터뷰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그냥 평면 회화만 해왔어요. 그러면 그걸 더 아름답게 말하고 싶죠,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뭐 나는 그 현대미술에 그런 거에 저항한다, 이런 멘트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 뭘 저항을 하냐고요. 그림 그리면서 현대미술 하면 되잖아요. 미래지향적으로 인터뷰를 해야죠. 과거지향적인, 100세가 넘으셨으니까 제가 이해한다고 그랬죠. 어쨌건 근데 젊은 화가들도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있고. 그렇게 하면 이거는 굉장히 예술가로서 엄청나게 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말투거든요. 절대 그런 말을 쓰면, 아니 뭐 그런 정신을 갖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그건 예술이 아니에요. 미래를 무한 상상해야만 예술가거든요. 과학자도 무한 상상을 하긴 하는데, 과학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죠. 물리 법칙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죠. 과거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미 그 밝혀놓은 원리라든가 이런 걸 다 공부해야만 하는 그런 한계가 있죠. 예술은 그런 한계조차 없어요. 과거에 물론 과거의 미술사를 공부 안 하고도 기가 막힌 예술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은 그게 불가능하죠. 공부를 해야죠, 과거를. 그래서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에서 인용과 김정헌 씨가 역시 미술에 관한 칼럼을 썼는데, 오늘 이야기들이 다 지금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연결된 것만 제가 지금 조합을 한 건데, 글 쓰는 작가하고 예술가들이 빠지기 쉬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잘못되는 그 두 가지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술지상주의하고 자본의 신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뭐 100억짜리 그림을 들어가겠다, 내 그림이 데이브 호크니를 능가해서 1000억 이상이 되는 날이 데이비드 호크니보다 훨씬 더 빨리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이제 저는 자본의 신화에 빠진 화가가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몇몇 이제 제가 요즘에 유튜브 이렇게 행보를 보면서 저를 비판하는 화가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술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김정은 씨가. 둘 다. 왜 그러냐면은 예술지상주의에 빠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예술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나오질 않아요. 역사 속에 묻혀버려요. 사회 속에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럼 예술로 도대체 뭘 하자는 거죠? 예술의 목적이 뭐였죠? 여러분, 미술사를 공부해 보면은 그 굉장히 많은 그 화가들하고 예술가들이 활동했던 목적이 뭐였냐면은 대략 뭘로 나오냐면은요, 공유가치 창출로 나옵니다. Creating shared value예요. 그런데 그 공유 가치라는 것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주홍글씨 같은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낙인 찍고 힘없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빈민을 차별하고 예술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하면서 뭐 세잔이라든가 후기 인상파들이 처음에 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술 공모전에 아예 그 그림을 못 냈잖아요. 그래서 따로 그 낙선한 그림들을 모아서 전시를 하면서 유명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임프레셔니즘이라는 게 그 당시에 이제 그 꼰대 비평가가 했던 말인데, 이거 뭐야, 뭐 그냥 인상이나 좀 담았네. 에이, 뭐 이런 허접한 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거예요. 뭐 인상만 담았잖아. 뭐 이러면서 아이 뭐 그림이 말이야 정성도 담고 뭐 인물에 뭐 며칠씩 그림도 그리고 이래야지 말이야. 이게 뭐야, 붓으로 찍찍찍 해가지고 그냥 슬쩍 그냥 한번 슬쩍 본 인상만 담았네. 이렇게 비평한 거예요. 거기서 인상주의가 나온 겁니다. 거기서 빅뱅 이론도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뭐야, 우주가 빅뱅 했다는 거야? 웃기는 자식들. 뭐 그런 게 과학이야?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거기서 빅뱅 이론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그 사람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들의 그 비난이 오히려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인상주의하고 빅뱅 이론이거든요. 공유 CSV예요. 예술은. 그러니까 근데 CSV를 하는데 사회적 가치 공유 가치를 창출을 하는데 예술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다양성을 추구하냐, 예술은. 다양성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인간들이 자칫 차별성에 빠지게 되거든요. 누군가를 차별하고 억압하게 된단 말이죠. 자꾸 막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고 뭐 예전에 마녀 사장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마녀 사냥이. 그런 어떤 마녀 사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그 선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원래 예술가였는데, 이제 글 쓰는 작가, 그림 그리는 사람, 예술가였는데, 이게 이제 현대에 와서는 양자 물리학 이후에는 과학으로 넘어가고 있다고요. 과학으로 슬슬. 그래서 그 양자 물리학으로 넘어간 이후에 과학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또 전반적으로 담은 게 제 칼럼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다 연관돼 있다고, 저 오늘 지금 이런 얘기들은. 그래서, 자, 예술은 예술지상주의에 빠져도 안 되는 것이고, 자본주의에 빠져도 안 되는 것이죠. 그 경계선에서 굉장히 자기가 지킬 건 지키면서, 순수한 예술의 정신하고 그 노력을 지키면서 미술 시장에 대한 감각을 놓치면 안 돼요. 왜? 그러면은 CSV를 못해요. 공유가치 창출을 못하는 거예요. 날개가 한쪽밖에 없는 거죠. 두 날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또 이런 칼럼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의도를 사회적 가치로 보는 것은 착각이다. 의도만 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행을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거예요. 좋은 기획은 참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뭐. 취약계층을 뭐 하고. 정치인들이 주로 이거 많이 하죠. 정치인들이. 선한 의도가 너무 많아, 정치인들은. 특히 선거 전에는 더 많아져. 갑자기 많아져. 선한 의도가 많아져.
방법은 없어. 돈도 없고 방법도 없어. 그래서 공약이란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가 조금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멋진 예술품이 미술관에 걸리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공익적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정서적인 쪽으로 좀. 그런데 공익적 가치는 있는데 미술관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공익적 가치를 느끼는데 그것이 미술관에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가치가 있느냐는 것이죠. 예, 잠시 어머니 전화가 와가지고요. 지금 아무튼 치과 치료를 받느라고. 그래서 이 그림이 미술 교육을 받은 사람, 그리고 미술관에 갈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공익적인 가치가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동안 예술가들이 꿈꾸었던 그 예술의 목적하고 안 맞아요. 뭔가 사회적인 가치가 생겨야 된단 말이죠. 뭔가 더 아름다운 세상, 유토피아를 향한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술지상, 그게 있으면 예술지상주의에 빠지지 않은 예술이 되는 거죠. 그게 있어야만이.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조직의 건강. 조직이 아주 아름다운 조직이다 하고 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하고는 별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매 치료가 목적인 하나의 기업이 있었는데 그 연구 과정에서 치매 노인들을 위한 아주 아름다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다고 쳐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역할도 잘 하고 이렇게 그 노인분들을 잘 모시고 이벤트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치매 치료 약을 그 회사에서 만들지 못한다면 그 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어떤 목표했던 그 목적은 꼭 이제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아름답다고 해서 이게 좋은 회사다 이렇게 이제 회사를 이제 비교를 하니까 좋은 예술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본업에서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업에서. 제가 화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림 자체가 굉장한 어떤 혁신성 또는 작품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퍼포먼스든 이벤트든 간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술성이 있어야 되고 그 예술가로서의 그 본업에 있어서의 일종의 창조적 파괴 그런 성과가 없다면은 그건 실패한 거라는 거죠. 선한 의도만 있어서도 안 되고 단순하게 공익적인 가치만 있어서도 안 되고 본업에서 성공을 해야 되고 자기의 핵심 아이템으로 성공을 해야 되고 그것은 사회적인 가치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예술에 있어서도 이것이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데 물론 제 예술은 그럴 거란 얘기고요. 그러나 예술 지상주의에 깊이 빠진 예술가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술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은 저는 예술가가 아니에요. 또 그거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주 기획적으로 그림 값을 올리기에만 혈안이 된 예술가들도 있어요. 마케팅을 그림 그리는 시간보다 마케팅하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조영남 그죠? 자기가 사인도 안 하고 대신 그려가지고 이렇게 팔았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무죄로 판결 났죠. 왜? 예술에 있어서는 그것도 예술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술 지상주의에 빠져서 두문불출하고 지하 화실에서 저처럼 유튜브도 안 찍고 그림만 그리다가 그 그림을 남기고 돌아가셨어 어떤 화가가. 그것도 가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발굴은 돼야 되겠죠. 그게 그대로 재개발되면서 땅속에 묻혀버리면 그 사람이
지하실에서 수백 개 그림을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그게 노출이 안 된다면 또 역사적인 의미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개인의 영혼에게는 의미가 있죠. 엄청난 의미가 있겠죠. 동굴 속에서 운둔하는 수행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수행이 헛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그렇게 동굴 속에서 면백 수행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성직자들이 종교인들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그들이 우리하고 단절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노력은 굉장히 귀한 노력이죠. 꼭 필요한 노력이고 그리고 예술지상주의에 빠진 화가들도 대단한 노력이고 꼭 필요한 노력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하기 싫다는 겁니다. 제 예술은 공익적 가치, 사회적 가치 다 하고 싶고 본업에서 성공하고 싶고 그리고 선한 의도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지상주의도 위험하고 자본의 신화에 빠지는 것도 위험한 겁니다. 사실 오래 못 가죠. 그러니까 예술지상주의는 아예 노출이 안 되고 자본의 신화에 빠진 예술가들은 길게 못 가죠. 불명예스럽게 끝날 확률이 좀 높죠. 그래서 제가 갤러리에서 그림값 올리는 걸 제가 통제하는 겁니다. 못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건 느낌이 올 때 저절로 그림값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자, 김범수 씨가 역시 카카오 기술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 마찬가지죠. 예술도 사회 문제 해결에 들어가는 거고, 이런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김범수 씨가 사회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쭉 바탕에 깔고 있는 게 뭐를 지금 깔고 있냐면요. 카카오 임팩트를 지금 만들었는데 일종의 카카오 임팩트가 뭐냐면은 기업이 만든 청와대 국민청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카카오 임팩트에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력, 그 다음에 자본, 기부금도 모으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에 이런 게 문제요라고 거기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카카오 임팩트에. 근데 굉장히 그런 거를 잘 파악할 만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왜냐면 소셜 벤처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뭐 혁신 기업 등등의 단체가 이제 거기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자기들은 해결 못 하겠는데 누구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어? 방법도 찾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가 기업도 이렇게 섭외를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문제 해결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플랫폼의 이름은 백업인데 숫자로 100 영어로 업이에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백업이라는 것에서 브랜드 이름을 만들어 놓은 거죠. 백업에서 백업. 카카오 임팩트의 웹사이트 백업. 정의 협업 플랫폼? 문제 정의 협업 플랫폼. 이 정의가 문제를 정의한다는 건지 정의롭다는 건지 좀 헷갈리네. 문제 정의 협업 플랫폼 백업. 어쩌면 이 정의도 두 가지 중의법을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문제를 특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다. 우리 이거를 해결하자. 그건 문제를 정의를 내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의 협업, 정의롭게 협업하자. 이런 어떤 중의법을 사용한 것 같은데 문제 정의 협업 플랫폼. 현재는 60개 단체 170명이 모였다. 게임으로 고스톱 게임으로 성공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정말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당시 고스톱 게임으로 게임을 할 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부터 김범수 씨는 아마 지금의 이런 꿈이 있지 않았을까. 있었을 확률이 한 49%.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기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CSV를 안 하면 회사가 망하겠구나. CSV를 해야 되겠구나.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 카카오 임팩트를 설립하는 데까지 온 거 아닌가? 라는 거에 한 51%. 반반 정도로 느낌이 옵니다. 전에 제가 트롤리 딜레마라고 자율주행차의 그 트롤리 딜레마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신문 기사를 보고 굉장히 웃으면서 그걸 비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때 자율주행차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명을 죽일 거냐 여러 명을 죽일 거냐 얘가 자율주행차가 판단을 어떻게 하며 그 보상을 누가 하냐 뭐 이런 게 논의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 윤리적인 게. 근데 제가 그때 아주 오래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걱정하지 마라.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왜냐면은 자율주행차만 발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도로하고 사람의 웨어러블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옷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가 찾기를 이제 공이 이제 이렇게 가는데 자율주행차가 와요. 근데 웨어러블하고 뭐 가로등이라든가 그 자율주행차가 5G 이상급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이 자율주행차를 멈출 거냐 아니면 저 어린아이를 멈출 거냐를 판단을 해보니까 둘 다 멈추는 게 좋은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옷 자체가 옷 자체에 행동 브레이크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옷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가 뛰다가 행동이 둔해지는 거죠. 이렇게. 또 혹시 넘어질 것 같으면은 또 보호를 하는 보호막이 펼쳐지고 막 옷이 이렇게 발달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율주행차도 그걸 다 인지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아이보다 그러니까 찻길에서 아이가 뛰쳐나가도 위험하지 않은 세상이 온다니까요. 그냥 쉬운 얘기로 다 보호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5G가 교통사고를 어떻게 줄이냐면은 지금 5G가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물론 실험이고 다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자 4G에서 사고를 일어날 법한 사고를 감지를 하고 브레이크 작동하는데 시간 0.1초가 걸리고 이때 이제 시속 60인가 100인가로 좀 그것도 써줘야지 그걸 안 써주면 어떡하라고 이거 2.7m가 제동거리가 2.7m가 나오는 거예요. 거의 3m가 나오는 거죠. 아마 시속 60에서 60이나 100, 60일 겁니다. 아마 60 정도로 보통 표준을 많이 따지니까. 그런데 5G 시대에는 그게 제동거리가 8.3cm래요.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 딱 요거밖에 안 돼요. 그게 그 감지가 0.003초인데 이게 인간이 사고 감지를 하는 거 속도보다 거의 한 10배 많아요. 10배 센 거예요. 우리가 그 축구 마지막에 승부차기 할 때 이렇게 골키퍼들이 사실 그걸 못 보잖아요. 인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도박을 하잖아요. 이쪽으로 뛰거나 땅볼을 하거나 도박을 하면서 막아내면서 그 도박이 어느 정도 맞았을 때 팔이나 다리를 펼치면서 막아내는 거거든요. 날아오는 그 순간에 감각적으로. 그래서 이제 속이죠. 그 축구 선수들은 이쪽으로 찰 듯 하다가 막 이쪽으로 차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잘해야지 승부차기에서 이기는 건데. 그래서 인간은 그게 0.3초, 0.03초 아주 고수들이 0.03초 올 건데 아마 그게 인지해도 그게 브레이크로 가는데 시간이 또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빨라도 0.3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자율주행차는 인간이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과정이 필요 없잖아요. 지가 인지하고 멈춰버리잖아요. 자율주행차는 사고를 피하거나 핸들을 꺾거나 하죠. 이게 0.003초예요. 이미 인간의 반응을 훨씬 앞질러 버렸어요. 한 10배 정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유사시의 대처 능력이 이제 이걸로만 보자면 자율주행차가 인간의 10배 더 빠르고 더 정확해요. 그리고 커넥티드 시스템으로 온 도시 자체가 하나의 스마트 시스템으로 연결이 됐을 경우에는 어린애가 차도에 뛰쳐나가도 사고가 안 나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트롤리 딜레마 자체가
생기질 않아요, 미래 사회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트롤리의 말을 비판했던 거예요. 야, 기술이 자율주행차만 발달하냐고요. 다른 기술이 다 같이 발달하는데, 통신 기술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발달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는 그렇게 결론이 날 것이다. 다음에 이제 제가 한 20배 정도 빠르다고 나오네. 4G보다 5G가 20배가 빠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지. 웨어러블. 우리 웨어러블하고 자율주행차는 반드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 일반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뭐 오토바이, 웨어러블 하고 자동차가 이제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자동차가 더 안전하게 지켜주게 되는 거죠. 가까운 미래. 빨리 이제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 그런 세상이 오면은 저도 다시 오토바이를 좀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1991년도에 125cc를 하나 사서 10년간 탔어요. 군대 빼고. 그래서 2번 넘어지고 접촉사고 한 번 있었는데, 아주 사소한 접촉사고. 그래서 다행히 크게 안 다치고 저는 10년 동안 오토바이를 잘 탔는데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오토바이 타면서 진짜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안전한 그런 시대가 빨리 오면은 이렇게 수동으로 자전거도 좀 마음 놓고 타고 오토바이도 좀 모터사이클도 좀 땡겨보고 재밌거든요. 땡기는 게. 자, 오늘의 이벤트 다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서울문학데이 저의 A4 3장짜리 칼럼을 사인해서 딱 9분한테만 드릴 거예요. 가격은 선불 1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파이팅!